네, 역사책 읽는 집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승우 등이 함께 쓴 투자 권하는 사회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있게 읽으신 챕터 어떤 거라고 하셨죠? 같이 일부에 있는 이명휘의 한국 주식시장의 기원 이런 논문 아주 재밌더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초창기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라는 것의 존재는 뭐랄까 그런 개념은 1880년대에 이미 알려졌고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다고 하는군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유길준,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자본을 모아서 기업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여러 공간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실제로 주식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한제국기 여러 열강들의 이권 강탈과 연관되어서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 그러니까 그런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수단이 좀 이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식민지기에 우리 토지 수탈 혹은 농지 수탈에 앞장섰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줄여서 동척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생각해보면 이 동척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 공모를 통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하는군요. 전체 주식 숫자가 이제 20만 주인데 이 중에 6만 주가, 무려 6만 주가 대한제국 정부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과와 대한제국 황족에게도 몇천 주씩 이제 배당이 됐고 나머지 한 13만 주 정도가 이제 일반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시기는 여러 차례 대한제국도 그렇고요, 식민지기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제 화폐가 정리되고 화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화폐 시장의 동요가 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그러니까 이 실물 지폐를 이제 직접 가지는 것보다는 환금성이 있는 주식의 형태로 보유한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비하면 좀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선호되었던 것은 이제 일본에서 발행된 철도 관련 주식이었는데요. 이 주식의 실물 거래가 이 당시에 이미 오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사카와 연계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금씩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된 것은 1911년 주식 매매업자, 그러니까 조선에 있었던 주식 매매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한 것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는 주식 거래소의 가격을 전신으로, 전보로 전송을 받고 그거와 별도로 그동안 받았던 주문들을 조합원들이 종합해서 하루에 한 2차례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최초의 급등주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부사와 에이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의 기업가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아마 지금 일본의 최고액권 지폐의 초상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기도 할 거예요. 시부사와 에이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조선의 전력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일한가스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일한와사전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 한자로는 이제 와사가 가스라는 의미니까요. 일한가스전기의 주가가 그 당시 식민지 전력 산업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서 1910년에는 25원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53원으로 급등을 합니다. 한 해 만에 주가가 2배로 올랐으니 굉장한 급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주가 급등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1910년대에 이미 이런 정도의 주식 거래는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191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 주식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1910년대 내내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주식거래소라는 거를 정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시장 규모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일본 본국에 주식거래소가 있는데 식민지에 굳이 그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추측은 되는데, 다만 이 글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식민지 조선에서 좀 회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1910년대 내내 총독부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웠던 회사령이라고 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제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추측은 되는데요. 하지만 1910년대 말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을 이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서 1919년도에 최초의 주식거래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성 주식현물 취인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경취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의미 있는 것은 이때 만들어진 경성 주식현물 취인소는 나중에 여의도로 이 거래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증권거래소로 이용이 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을지로 삼가역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명동에 오피스텔이 하나 들어가 있던데요. 중구 명동 7길 21번지입니다. 여기가 한 10년 전까지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그 지점이 하나 거기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은행이 있지는 않고요. 보통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경성 주식 현물 취인소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 방법도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좀 공교롭게도 1920년대에 들면 일본이 좀 경제 불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것들 겹치는 바람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주식 거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 그 양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 거래라고 하면은 그 사모가 있고 공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서 뭐 지금 질문인데, 최초의 그 뭐 대한제국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초반부 뭐 이때는 공모 시장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거래소가 없었을 테니까 그냥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그리고 그 주식을 서로 나눠 갖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모 방식의 주식 투자는 허용이 되고 관련 법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죠. 정확히 관련 법령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을 모집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빌려오자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활발한 주식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들이 호의로 조금씩 지분을 이제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사모군요, 사모. 사모라는 건 이제 사적으로 모은다는 뜻이니까,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들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주식을 모아서 투자를 받을 수는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형태였던 것이고, 거래소가 생겼다는 거는 정확히 요새 같은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일반 대중들도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공모시장이 도입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요? 1910년대부터는 이제 그런 식의 공개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 때문에 활발하진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던 것이, 이 주식의 거래라는 거는 엄청난 신용과 신뢰가 근거되어만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방식이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대출은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주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갚아야 되고, 뭐 5년 있으면 원금도 다 갚아야 되고, 이런 식의 조건이 있으니까 이자율도 나오면 계산하기도 쉽고 좋은데, 지분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 다 빚도 갚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시설 투자도 하고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을 이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제 돈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돈이 얼마 남았는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빼먹을 수 있는 구멍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더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옛날부터 뭐 조금이라고는 하지만 있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공개로 거래된다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익혀서 거래소에 가서 그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라는 뜻일 텐데 그게 저렇게 이른 시점에 뭐 작게나마 시작이 됐다는 게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발하지 못했던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게 되는 계기는 1930년대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1930년대인데요. 이 1930년대에 전쟁 때문에 군수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식을 이용해서 자금을 좀 조달하려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에 발맞춰서 1931년에 조선 취인소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 후에 미국 시장과 증권 시장을 통합해서 조선 취인소라는 게 설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그 당시에는 그 대상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쌀로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그 이전 시기에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져 있었던 인천의 미두 취인소라고 하는 것과 기존에 있었던 경취를 통합해서 조선 취인소가 설립이 됩니다. 이후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주식 거래와 주식 공모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30년대부터 특히 한반도 북부에 일본 출신의 대규모 이제 중공업 자본들이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자본들이 자본금을 좀 더 많이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주식 발행에 의존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식민지에서도 주식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시장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또 이제 물거품처럼 이제 꺼지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광복을 맞이한 후부터는 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일단 기존에 있었던 조선 취인소는 미군정의 군정명령으로 46년도에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주식 거래라는 거는 이제 조선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주식들을 아름아름으로 사고 팔거나 혹은 1950년 전후로 해서 수행되었던 농지개혁,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이 지급됐잖아요. 이 지가증권을 또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거래하는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한참 동안 좀 지속이 됐고, 본격적인 증권거래소는 1956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됐죠. 근데 뭐 저희가 예전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에서 읽었던 것처럼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활발하게 좀 운영되기가 어려웠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식보다는 국채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주식 수량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문제는 이제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국채 거래가 다소 좀 투기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따라서 국채 거래가 좀 투기적 거래로 전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58년 1월에 국채 파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당시 정부에서 약 180억 환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는 국회에 의해서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나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갑자기 다시 또 이게 국채 발행 계획이 통과가 되면서 또 국채 가격이 또 막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좀 혼란이 일어나게 됐고, 이게 이제 약간 선물 거래처럼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제 불이행이 예상되자 아예 거래소의 문을 닫아버리는 국채 파동이라는 것이 58년 1월 달에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 당시의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투자나 거래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주식 거래나 좀 합리적인 수준의 거래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이 당시의 증권 거래소는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좀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운영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한 초창기 한 4, 50년 정도 한국 증권 시장의 간단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